너무 커서 아내도 피하는 60세 교수의 충격적인 결말. 저는 정수빈이고 37살입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VIP 라운지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는 생활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냐고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월 200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혼자 감당하려니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VIP 라운지는 팁이 좋은 편이라 버틸만 했죠. 우리 라운지에는 항상 특별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재벌 회장들,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까지. 그 중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유독 화제가 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최도경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야, 너 사오부스 그분 알지? 60살 교수님 말이야. 후배 직원 미영이가 소곤소곤 제게 다가왔어요. 왜? 뭔 일 있어? 있잖아. 그분 부인이랑 12년째 각방이래. 이유가 좀 특이해. 미영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너무 커서 부인이 못 견디신대. 그래서 아예 가까이도 못 하신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직원들끼리 도는 소문 정도로 생각했어요.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라운지가 한산했는데 문득 누군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최도경 교수님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50대 후반이지만 정말 품이 있으셨습니다. 회색 정장이 잘 어울리고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소문으로만 들었던 분을 직접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신사적인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시간 있으실까요? 도경 교수님이 제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아져서요. VIP 일정 조율이랑 서류 정리 같은 걸 좀 도와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서 업무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300만 원 추가로 드릴게요. 물론 본업에 지장 없는 선에서만요. 300만 원이요? 제 월급이 250만 원인데 추가로 300만 원이라니. 어머니 병원비 걱정이 한 번에 사라질 금액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출장 일정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 파일링하고 가끔 미팅 준비 정도입니다. 도경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미영이가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12년째 각방, 너무 커서 부인이 못 견딘다는 그 소문 말이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300만 원이면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제 생활도 한결 여유로워질 텐데.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빈 씨, 도경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 묘한 온기가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와 도경 교수님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의 묘한 긴장감과 호감이 서로에게서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는 이 모든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몰랐죠. 도경 교수님과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6시쯤에는 호텔 밖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직원분들,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대중교통이 끊기기 전에 빨리 가세요. 지배인이 방송을 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VIP 고객들이 몇 분 남아 계셨거든요. 특히 도경 교수님은 원래 8시 약속이 있으셨는데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하셨어요. 오후 7시 라운지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공간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빗소리만 들렸죠. 수빈 씨, 아직 안 가셨네요. 도경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분들이 계셔서요. 그리고 지금 나가봐야 교통편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있긴 한데 이 바람에 운전하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창밖을 보니 나무들이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더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정중한 톤과는 조금 달랐죠. 네, 물론이죠. 저도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이런 날씨에 텅 빈 호텔에 혼자 남겨지는 게 더 두려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라운지에는 정말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모두 객실로 올라가셨고 직원들도 거의 다 퇴근했어요. 조명도 절반만 켜놓아서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빈 씨, 혹시 술 한잔 하실래요? 오늘 같은 날엔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도경 교수님이 위스키 한 병을 꺼내셨어요. 평소 라운지에서 드시던 그 위스키였죠.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괜찮아요. 조금만요. 이런 날씨에 긴장이 풀어야 할 것 같아서요. 술잔을 받아들고 조금씩 마셨어요. 목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바깥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수빈 씨, 제가 오늘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도경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걸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들어드릴게요. 저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하지만 12년째 아내와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걸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처음엔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큰 탓에 아내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아내는 저와 가까워지는 걸 점점 두려워했어요. 매번 아파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그런 외로움을 견뎌온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수빈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도경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진실했어요. 그 눈에서 지금까지 혼자 견뎌온 긴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처음엔 그냥 일관계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수빈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이 부담스럽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밖에서는 태풍이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도경 교수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교수님도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제 말에 도경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60살 어른이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수빈 씨 같은 사람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되어갔죠.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을 주고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새벽 서로의 체온으로 외로움을 달래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렸어요. 60살과 37살 나이 차이도 상황도 모든 게 복잡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도경 교수님과 제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말투에서 특별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도경 교수님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3일 정도 일정이었는데 첫날 저녁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저녁 먹고 있었어요. 출장 일정은 어떠세요? 다 좋은데. 수빈 씨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네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저도요. 오늘 나온 지가 좀 적적했어요. 그 이후로 매일 밤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간단한 안부 정도였는데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 일과나 사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회의에서 좀 힘들었어요. 젊은 사람들과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도 교수님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분명 좋은 의견 많이 주셨을 거예요. 수빈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하고 제가 그 사람의 하루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출장에서 돌아온 날 도경 교수님이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화장품 세트였는데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부산 가서 수빈 씨 생각이 나서 샀어요. 이런 걸 왜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수빈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런 작은 관심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거든요. 급하게 도경 교수님께 전화했어요. 교수님, 혹시 제 통장에 돈 넣어주신 거예요? 아, 그거요? 지난번. 고마웠어서요. 지난번이 뭔가요? 그날 밤 말이에요. 수빈 씨가 저를 많이 위로해 줬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로라고 했지만 결국 그날 밤 일에 대한 대가라는 뜻이었거든요. 교수님, 저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경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분에게 뭐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대체 뭐가 된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진짜 좋아해서 가까워진 건지 아니면 돈을 받는 관계인 건지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언니, 요즘 사오부스 교수님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후배 미영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일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어제 지하 주차장에서 교수님 차에 타시는 거 봤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제 비가 와서 도경 교수님이 집까지 태워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다니. 그냥 비 와서 태워다 주신 거야. 아, 그렇구나. 그냥 좀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미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에서 뭔가 의심스럽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에는 다른 동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빈아, 너 요즘 좀 달라 보인다. 뭔가 좋은 일 있어? 무슨 소리야? 화장품도 좋은 걸 쓰는 것 같고 옷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 정말 예리하게 봤더라고요. 도경 교수님이 주신 화장품을 쓰고 있었고 최근에 조금 비싼 옷도 몇 벌 샀거든요. 추가 수당을 받으니까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냥 요즘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봐. 그래, 부럽다. 나도 좀 알려줘. 농담조로 말했지만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도경 교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서로에 대한 감정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돈이 끼어들면서 모든 게 애매해졌죠. 내가 진짜 좋아해서 가까워진 건가? 아니면 돈 때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분명히 감정이었는데 돈을 받고 나니까 그 감정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주변 시선이었어요. 호텔은 작은 사회거든요. 소문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가죠. 제가 도경 교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추측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200만 원 입금 사건 이후로도 도경 교수님은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세심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수빈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느라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지배인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상황을 신경 써주셨어요. 정말 다정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또 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메시지와 함께요.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세요. 처음엔 감사했어요. 정말 필요한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 자꾸 돈을 주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 너무 자주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요? 제가 수빈 씨를 아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아끼신다는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명품 가방이 배송됐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 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수빈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 가방 메고 있으면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서. 달콤한 말이었지만 가방값이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렇게 비싼 선물을 주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수빈 씨가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월급도 받고 교수님이 주시는 추가 수당도 있어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죠. 제가 챙겨주고 싶으니까 받아주세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도경 교수님이 저를 챙겨주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돈이나 비싼 선물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상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도경 교수님과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었고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수빈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 못 느껴봤어요. 저도요. 교수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서로 진심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핸드폰을 보니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고마웠어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80만 원 입금.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즐거운 저녁이었는데 돈을 받고 나니까 그 시간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해서 챙기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돈을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경 교수님의 마음은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그 진심 뒤에 항상 돈이 따라오니까 헷갈렸습니다. 다음날 동료 미영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냈어요. 언니,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뭘? 사오부스 교수님이랑. 정말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 요즘 언니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요. 옷도 좋아지고, 가방도 명품이고, 그리고 표정도 예전과 다르고. 미영이의 말이 예리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외모도 달라졌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그냥 요즘 일이 잘 되고 있어. 정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미영이 표정에서 뭔가 더 알고 있다는 느낌이 났어요. 그날 밤 집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화장품도 좋아지고, 옷도 좋아지고, 심지어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도경 교수님 덕분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교수님이 주신 돈으로 바뀐 거였거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문을 계속하게 됐어요. 도경 교수님을 정말 좋아하긴 했어요. 그분과 있으면 행복했고 대화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순수한 건지 아니면 경제적 안정감 때문인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돈 없이는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높아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계속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도경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수빈 씨, 요즘 표정이 좀 어둡네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복잡했어요. 교수님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셨죠. 하지만 그 잘해주시는 방식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과 거래의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경 교수님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표현 방식이 항상 금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감정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도경 교수님의 의존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출장이 잦아지면서 그 정도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서울을 떠나 있는 동안 하루에 3~4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업무 관련 문의였지만 점점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 갔죠. 수빈 씨, 지금 뭐해요?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저녁 드셨어요? 먹긴 했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요. 수빈 씨랑 같이 먹고 싶어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어요. 처음엔 그냥 외로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수빈 씨, 잠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별거 아닌데 회의에서 젊은 사람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요. 나이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빈 씨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에 진짜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60살 어른이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수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서울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요. 수빈 씨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처음엔 달콤했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필요로 한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대구 출장에서는
더 심했어요. 새벽 1시에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수빈 씨, 죄송해요. 잠 깼죠?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잠이 안 와요. 자꾸 수빈 씨 생각이 나서요. 너 없으면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사랑의 고백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교수님,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20년 넘게 혼자 지내다가 수빈 씨 같은 사람 만나니까 놓고 싶지 않아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도경 교수님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됐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도경 교수님이 주시는 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제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어느 날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도경 교수님께 받은 돈이 총 1,200만 원 정도였어요. 월급 외에 추가로 받은 거였죠.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제 카드빚도 정리했어요.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죄책감도 커졌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돈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정말 끊어보려고 했어요. 도경 교수님이 또 새벽에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런 전화들, 그리고 우리 관계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수빈 씨, 갑자기 왜 그래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진짜 당황하시는 것 같았죠.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주변 시선도 그렇고 제 마음도 복잡하고. 수빈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60살 어른이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매정하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날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제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마음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 돈을 보는 순간 정말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당장 다음 달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없어졌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이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됐다는 걸요. 사랑인지 연민인지 의존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도경 교수님이 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저도 교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요. 며칠 뒤 도경 교수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셨을 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애타는 표정이었죠. 수빈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괜찮아요. 저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수빈 씨만은 놓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항복했어요. 이 관계를 끝낼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떠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어요. 도경 교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던 어느 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날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데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거든요.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신경이 예민해진 건가 싶었죠.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퇴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에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 차는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분 탓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시간 도경 교수님도 모르는 곳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사위인 장태훈이 장인의 최근 지출 내역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40살인 태훈은 대기업 경영진으로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버님이 요즘 지출이 너무 많아. 태훈은 도경 교수님 명의 계좌에서 매달 나가는 큰 돈들을 발견했어요. 호텔 결제 내역,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정체 모를 계좌 이체들. 매달 500만 원씩 어디에 쓰시는 거지? 더 의심스러운 건 호텔 이용 내역이었어요. 같은 호텔을 너무 자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태우는 즉시 그 호텔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최도경 교수 사위입니다. 혹시 저희 장인어른이 자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시나요? 호텔 지배인은 VIP 고객 정보라며 처음엔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태훈이 계속 추궁하자 결국 VIP 라운지를 자주 이용한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VIP 라운지요? 거기 담당 직원이 누구인가요? 정수빈 매니저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은 직접 호텔을 찾아왔어요. 지배인을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최 교수님이 특별히 요청하신 서비스가 있나요? 개인 업무 보조 서비스를 요청하셨어요. 정수빈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인가요? 일정 관리, 서류 정리 같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태우는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VIP 고객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배인도 거절하기 어려웠죠. CCTV에는 도경 교수님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비공개 부스에서 대화하는 모습, 함께 나가는 모습,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교수님 차에 타는 제 모습까지. 이게 단순한 업무 관계로 보입니까? 태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됐어요. 출근길에 또 그 검은 세단을 봤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제가 지하철역에 내릴 때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갔는데 커피숍 앞에서 누군가 핸드폰으로 저를 찍는 걸 목격했어요. 제가 쳐다보자 급하게 핸드폰을 내렸지만 분명히 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퇴근 후 도경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이상한 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요. 도경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자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수빈 씨, 조금만 조심하자고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연락을 줄이고 만나는 것도 자제합시다. 그 순간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교수님도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제 차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수빈 매니저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장태훈입니다. 최도경 교수 사위예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경 교수님의 사위가 직접 나타난 거였어요. 갑자기 왜? 우리 좀 이야기할 시간 있을까요? 태훈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금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가 좋으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간단히 얘기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장인어른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서요. 업무적인 관계입니다. 업무요? 어떤 업무인가요? 태우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일정 관리나 서류 정리 같은 그런 업무로 매달 500만 원씩 받으시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증거는 다 있습니다. CCTV도, 계좌 이체 기록도, 호텔 이용 내역도 말이죠. 태훈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도경 교수님과 제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그날 밤 집에 와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태훈의 감시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장태훈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도경 교수님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저는 매일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폭탄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어요. 월요일 오전 평소처럼 라운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배인이 급하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빈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보세요. 지배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사무실에 들어가자 지배인과 함께 인사팀 과장님도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빈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최도경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터진 거였어요. 어떤 관계요? 업무 외적인 개인적 관계가 있었는지 묻고 있어요. 지배인이 서류 중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건 장태훈이 준비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사진들이 한 장씩 펼쳐져 있었어요. 도경 교수님과 제가 비공개 부스에서 대화하는 모습, 함께 나가는 모습, 지하 주차장에서 교수님 차에 타는 모습, 심지어 교수님이 제 손을 잡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최 교수님 가족 측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인사팀 과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호텔 비공개 부스 이용 기록도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월 평균 8회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 내역이에요. 제 앞에 놓인 서류에는 도경 교수님이 제게 보낸 모든 돈의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 금액, 심지어 이체 메시지까지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이 2,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돈의 성격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 시간 도경 교수님도 회사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고 계셨어요. 장태훈이 직접 회장실로 찾아가서 모든 자료를 내려놨거든요. 이게 뭐냐? 회장이 사진들을 보며 물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의 최근 행적입니다. 장인어른이 젊은 여자와 호텔 매니저입니다. 37살이고요. 장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6개월 동안 이 여자에게 2,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명목은 업무 보조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매일 밤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내도 12년째 피하는 장인이 호텔 매니저와는 매일 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장태훈의 마지막 말이 회장실에 울렸어요. 당장 도경을 불러. 1시간 뒤 도경 교수님이 회장실에 불려갔어요. 이게 뭔가? 회장이 사진들을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60살 된 사람이 어린 여자에게 이게 뭐하는 짓인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해? 이 창피한 걸. 도경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명백했거든요. 당장 직위 해제야. 명예퇴직 서류 준비해. 그 순간 도경 교수님의 30년 직장 생활이 끝났어요. 호텔에서도 제게 최후 통첩이 내려졌어요. 수빈 씨, 윤리 위반 소명서를 제출하세요. 일주일 안에요. 소명서요? VIP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 금품 수수, 호텔 이미지 실추. 이 모든 걸 해명해야 해요. 지배인의 말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도경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빈 씨, 미안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직위 해제됐어요. 명예퇴직 권고 받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때문에 교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제 탓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신중하지 못했어요. 교수님, 저 어떻게 하죠? 우리 이제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이 이별 통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호텔에 사직서를 냈어요. 소명서 대신에 말이죠. 제가 그만둘게요. 교수님을 더는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배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수빈 씨, 잘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이 더 커지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거든요. 언니, 정말 그런 관계였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복잡해. 그것밖에 답할 수 없었어요. 짐을 정리하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었죠. 태풍이 지나간 그날 밤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감정과 돈이 섞이면서 순수했던 마음도 명확했던 경계도 다 흐려졌어요. 도경 교수님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수빈 씨, 정말 고마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낼게요. 저도요, 교수님.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요. 6개월 동안의 황혼 연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였죠. 사진 한 장, 계좌 내역 몇 장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이별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호텔을 그만둔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좁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경 교수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수빈 씨, 저예요. 도경 교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계셨고 표정도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확고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도 될까요? 작은 원룸에 교수님을 모시는 게 부끄러웠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자리도 체면도 다 버렸어요. 교수님이 소파에 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명예퇴직했어요. 30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아내와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미 12년간 남남처럼 살았으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교수님이 이런 큰 결단을 내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난 너 없인 못 살아요. 정말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빈 씨 때문에 깨달았어요.
60살까지 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서 교수님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퇴직금하고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6억 정도 됩니다. 6억이라니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오피스텔 계약서예요. 강남에 있는 30평짜리인데 4억에 샀어요. 교수님, 이게 다 무슨, 우리가 함께 살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사긴 했지만 수빈 씨 이름으로 이전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 저는 그런 걸 바라고 만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빈 씨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를 좋아해 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저는 교수님이 아니라 도경 씨를 좋아한 거예요. 저도 수빈 씨를 정말 사랑해요. 나이도 상황도 다 상관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경 씨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강남 오피스텔은 정말 좋았어요. 넓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둘만의 공간이라는 게 행복했습니다. 도경 씨는 새로운 일을 알아보셨어요. 컨설팅 회사를 차리신다고 하셨거든요. 나이는 많지만 경험은 풍부하니까 해볼 만해요. 저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빈 씨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몸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었어요. 6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경 씨, 네,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도경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수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경 씨가 저를 꼭 안으시며 우셨어요. 60살에 처음 갖게 되는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주지는 않았어요.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도경 씨 딸한테 들켰어요.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설명할게. 설명요? 60살에 애를 가져? 그것도 저 여자와? 정말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해. 도경 씨가 딸을 말렸어요. 아버지, 정신 차려요.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 인생이야.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엄마와는 이미 끝났어. 그날 이후 도경 씨와 딸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딸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도경 씨는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결심을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수빈 씨, 후회 안 해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뭐요? 딸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회적 체면도 다 잃으셨잖아요. 도경 씨가 제 배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내도 평생 날 피했지만 수빈 씨는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하지만 난 이 사람과 살 거예요. 우리 아이와 함께요. 그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임신 8개월이에요.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도경 씨는 매일 태교에 열심히 쉬고 저는 행복한 예비 엄마가 됐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시선이 곱지 않아요. 60살과 37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흔하지 않은 가족 구성이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거든요.
너무 커서 아내도 피하던 남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황혼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까지 찾아올 예정입니다.